건축인데요. 건축을 보시면 3번에 15세기, 16세기 또 이제 조선 후기까지 이제 나열해 놨거든요. 요건 문화재는 반드시 시기 파악하는 재료로 많이 시험에 낸다. 또한 그러면서 시기도 파악하면서 그 문화재의 특징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15세기의 특징. 일단 15세기는 나라 건국한 다음에 굉장히 초반기니까 실용적인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국가 통치에 필요하니까 뭐 성곽, 성문, 궁궐, 학교, 다리 이런 게 다 15세기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숭례문, 지금 요걸 뭐 2008년도에 개망란이가 뭐 불질렀죠. 자기 뭐 토지 보상금이 적대나 뭐 해가지고 이게 현대 과학의 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숭례문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조선 초기 태조 때 만들어졌지만 요게 세상에 임진왜란도 겪고 한국전쟁도 겪고 그러면서도 굳건히 버텼던 숭례문을 단 몇 시간 만에 작살냈죠. 그래놓고 현재는 이제 2013년에 복원한 것인데, 그것도 잘못 복원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성의 남대문이나 평양의 보통문 같은 거, 물론 이제 평양의 보통문 같은 경우는 고구려 시기에 이제 유적에다가 추가한 것이니까 다 이게 그런 것이고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초에 자, 그 다음에 불교 건축 문화 중에서는 5번에 보니까 양주 회암사. 이 회암사는 양주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뭐 남양주하고 양주하고 나뉘어져 있지만 양주는 굉장히 넓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양주는 의정부에서 이제 동두천 가는 사이 여기가 양주시인데 여기 회암사가 있어요. 무학대사가 여기 또 머물렀고 주지로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여주 신륵사라든가 또 해인사 장경판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인사 장경판전하고 무위사 극락전, 요 두 개는 다 성종 때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 조선 시기에 이 회암사나 신륵사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요 해인사 장경판전 15세기 성종 때 우진각 지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공포가 없어요. 이제 배흘림 기둥인 건 맞는데 그 배흘림 기둥에 그 위에만 공포를 얻는 것을 우리가 주심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심포든 다포든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공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위사 극락전, 이건 맞배 지붕입니다. 맞배 지붕으로서 성종 때 강진에 있죠. 전남 강진에 15세기. 그 다음에 16세기는 뭐니 해도 서원 건축. 포인트야. 서원은 16세기 중종 때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기 군수였는데, 이걸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서원을 세웠던 게 최초죠. 그런데 후임 풍기 군수였던 이황이 명종 때 건의해가지고 액자를 하사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액서원이 최초, 소수서원이라고 사액을 받았다, 액자를.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인데, 서원 건축 자체는 어쨌든 서원은 16세기부터 나오니까 주택건축 양식에, 정자건축 양식에, 사원 곧 가람배치 양식이 가미된 이런 건축물이 서원으로서 이거는 교육 플러스 제사의 의미를 다 할 수 있는 곳이고, 강당도 있고 여긴 뭐 사당 또 기숙시설인 동제서재, 동쪽 기숙사 서쪽 기숙사 건물, 동관 서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우리가 백운동 서원도 우리가 이제 소수 서원으로 사역받았을 최초의 서원으로서 중요하고, 경상북도 풍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서원에 옥산서원 있죠. 경주의 옥산서원, 요거는 회제 이언적. 그래서 제가 유명한 의미 있는 서원을 한번 적어 볼게요. 서원 중에서 예컨대 맨 처음에는 뭐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 요게 이제 소수 서원이 된 거니까 이을소 닦을수, 선현들의 뜻을 이어 닦아라, 그래서 소수 서원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최초, 최초. 당연히 이건 16세기부터라는 거. 서원하고 향약 같은 건 다 사림의 온상이 되는 거죠. 안향을 모시는데, 안향은 그럼 뭐 백운동 서원에서만 모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운동 서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서원에서도 많이 모시고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안향, 안향을 배양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안향을 봉사, 받든다. 두 번째 경북 풍기 여기 있고요.
또 의미 있는 서원으로서는 지금 여기 이 옥산서원 같은 경우, 옥산서원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회제 이연적을 봉사합니다. 회제 이연적, 경북 경주죠. 경주 양동마을을 가면은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요 회제 이연적도 가까이. 그 다음에 이연적을 떠올려야 되는 곳이고, 병산서원도 이제 병산서원. 이거는 예컨대 서해 유성룡, 유성룡을 봉사하는. 요거는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황과 관련되는 것이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 이거는 퇴계 이황. 이것도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황과 쌍벽을 이루었던 조식, 남명 조식과 관련된 게 덕천서원입니다. 덕천서원, 남명 조식. 여기는 경남 산청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컨대 자운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자운서원 요거는 율곡이입니다. 율곡이를 모시는데, 요거는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경기도 파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것도 있겠네요. 화양서원이라든가, 화양서원. 이거는 우암 송시열. 우암 송시열. 충북. 보은 쪽인가요? 충북 속리산.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외에도 한 1000여 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액받은 것도 몇백 개가 되고, 서원철폐령은 일단 2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영조 때 한 170여 개의 서원을 정리하고, 흥선대원군 때는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7세기 건축물로서는 16세기의 서원 대표적인 것 좀 적어놓으시고, 정원 건축의 어떤 백미, 소세원이라고 담양에 있죠.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소세원. 그 다음에 정자 건축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시경정이나 송강정, 면왕정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고, 17세기 가면은 우리 종묘 광해군 직위년에 재건했던 거죠. 중건이죠 뭐. 종묘도 그렇고, 창덕궁 돈화문 별표하세요. 창덕궁 돈화문은 요거는 우진각 지붕이라고 그랬죠. 우진각 지붕, 그러니까 모서리가 진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모서리 우자가 돼요. 우진각 지붕, 창덕궁 돈화문. 이 창덕궁 돈화문은 당연히 조선 초기에 있었지만, 태종 때 지어진 거지만, 이게 다시 중건된 것이 광해군 때 중건돼서, 적으세요. 현존 최고의 궁궐 정문입니다. 알았죠? 현존 최고 오래된 궁궐 정문. 이게 창덕궁 돈화문이에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창덕궁 자체가. 그 다음에 17세기는 불교의 사회적인 위상이 좀 높아져가지고,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여기는 양반 지주의 경제적 성장이 반영돼서 이 사람들이 돈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아두세요. 규모가 큽니다. 특히 법주사, 팔상전은 괄호 열고, 누구라고? 법주사 팔상전은 서산대사의 제자 사명대사 유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사명대사 유정은 여기 이제 그렇게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조선국승 유정 비구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사명대사가 이거를 건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17세기. 그래놓고 이거 뭐냐? 현존 최고의 목조 5층 탑이에요. 현존 최고의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은, 요거는 현존 최고 목조로 되어 있는 5층 탑 형식입니다. 5층 탑이에요. 탑 건물 형식이야. 내부가 다 하나로 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현존 최고 17세기입니다. 17세기.
이걸 좀 조심해서 적어 놓으시고, 18세기는 지방에 장식성 강한 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예컨대 논산 쌍계사, 전라북도 부안 있죠? 변산반도 계암사, 또 안성 성남사, 이런 것들이 18세기 요거는 분홍과 상인의 지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요걸 바꿔치기 합니다. 아까 17세기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이게 뭐 분홍과 상인의 지원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양반 지주의 지원이고, 여기는 분홍과 어떤 상인의 지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장식성 강한 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또 18세기는 정부 차원에서 정조 때 수원 화성, 요건 알아두셔야지.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세기 이제 경복궁을 중건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죠. 근정전과 경회루, 이런 것들이 이제 중건이 되는 건데, 요거는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다. 경복궁은 아니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공예가 보이죠. 공예는 14, 15세기고 신진사대부, 관악파, 훈구파까지는 굉장히 실용적인 공예품이 좀 많이 있다. 뭐 목공예 같은 경우는 통시되죠. 돗자리도 통시되고, 특히 강화도에서는 화문석이 유명하죠. 화문석이 무슨 뜻이에요? 꽃화 무늬문 자리석,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그 다음에 뭐 나잔칠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통틀어서 뭐예요? 굉장히 실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8, 19세기에 가면은 뭐 화각공예라든가 목공예 같은 게 있는 건데, 이건 평범한 거니까 도자기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14, 15세기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분청기법을 썼다 그래서 분청사기인데, 요거는 청자 만드는 기법은 기법인데, 물감에다가 덤벙 빠뜨린 다음에 빼가지고 쭉 흐르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질감을 이제 굳기 전에 손가락으로든지 무슨 도구로 질감을 내는 걸 분청기법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덤벙기법이기도 합니다. 덤벙 빠뜨렸다가 쭉 꺼내서 우리 녹차 닭이 세트 같은 거 좀 질감 나는 거 있죠? 오돌도돌하게 무늬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돌린다든가, 이게 이제 덤벙기법으로 이제 만든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이건 14, 15세기 알아두시고요. 관악파, 훈구파 때려야 돼. 반면에 16, 17세기 살인파를 관련시키셔야 돼. 순백자입니다. 아주 살인파는 향촌에서 깨끗한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의미의 순백자, 살인파 때리시고, 18, 19세기는 청화백자. 청화라는 안료를 쓴 겁니다. 코발트색의 안료를 썼기 때문에 청화라고 하는데, 그림으로는 이제 이 백자에다가 그런 코발트색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집어넣은 청화백자, 18, 19세기입니다. 요거는 양반문화여다. 양반문화인데 18, 19세기는 서민의 경제력의 성장으로 서민들도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양반부터 서민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의 사진 자료로 보면은 세 개가 있죠. 왼쪽에 분청사기 인화무늬병이라든가 분청사기 상감연당초문병, 또는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그러니까 어문 물고기 문양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한 2번 나왔습니다. 분청사기구나. 반면 오른쪽에 순백자 2개 묶으세요. 순백자 2가지, 그죠? 이거 사리파 때리십시오. 16, 17세기로 때리세요. 특히 백자 끝무늬병 있죠? 넥타이 맨 것처럼. 요거 하나 딱 갖고 싶잖아요. 자, 살인파 때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뭐 백자 편병부터 해가지고 쭉 청화백자, 요건 다 조선 후기 18, 19세기로 때리세요. 요거 다 감상용입니다. 여기다 뭐 된장 넣고 간장 넣고 그러겠어요? 된장, 간장은 사실 어떤 게 더 좋아? 요거는 옹기가 더 좋죠. 항아리라고 하는 옹기가 더 효과적이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5번 글씨,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으로 보시면 글씨는 15세기에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안평대군의 글씨, 이거 송설체를 다른 말로 조맹부체라 그래요. 조맹부의 호가 송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전기에 유행했던 것은 이제 구양순체고, 고려 후기에 조맹부체가 유행했는데, 조선 초기에도 이런 엣지 있는 글씨체가 바로 이제 조맹부체인데 송설체라 그래. 오른쪽에 보시면은 안평대군의 글씨가 보이죠. 안견의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이 꿈에서 무릉도원을 꿈꿨는데 화원이었던 안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안견이 그걸 그렸거든요. 야, 이렇게 내 꿈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그릴 수 있니? 해가지고 서문까지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몽유도원도 서문입니다. 아주 각진 엣지 있는 것이 이게 조명부체고 송설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견의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논일유자, 무릉도원에 놀고 있는 모습의 의미인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웅장한 구도가 보이죠. 그래서 왼쪽 위쪽에 있는 상부에 있는 봉우리는 올려다본 봉우리 모습, 아래쪽 봉우리는 내려다본 모습의 시각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럽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에서 딱 눈으로 보는 경치처럼. 근데 피카소는 하나의 시각을 여러 개 그림으로 시점으로 투영했기 때문에 아주 입체파라고 하지만 헷갈리죠. 근데 우리는 어지럽지 않잖아. 여기 무릉도원이 어디 있겠어요? 무릉도원. 무릉도원 찾는다. 또 무릉도원은 마음에 있어요. 여기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바로 그 복사골이 만개한 평평한 분지, 여기가 이제 무릉도원으로 형상화되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가면 592쪽에 양사언의 초서 글씨,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는 막 흘려 쓴 글씨죠. 그 다음에 한석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지체. 오른쪽 안평대군의 글씨 밑에 있는 게 한석봉 글씨인데 이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좀 뭉툭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가면 15세기에 독자적인 화풍이 있는데 중국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예컨대 안견의 몽유도원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문인화로서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라는 게 유명하죠. 그래놓고 요거는 15세기 이런 풍이, 그림의 풍이 일본의 무로마치 미술에 영향을 미친다. 낭만적인 화풍이.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밑에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가 보일 겁니다. 강희안 고사 관수도. 격조 높은 선비가 관수, 물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희안 고사 관수도. 이 찹쌀떡같이 생긴 아저씨가 머리털 하나도 없는데 하얀 백발에, 그지? 백두지, 백발이 아니라 백두에 하얀 옷을 입고 검은색 바위 위에 딱 포개어 있는데 바위와 몸이 한 몸이죠. 무라일체의 경지가 느껴지잖아. 여기에 이 사람 표정을 보면 미간은 넓고 콧등은 거의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적이 없어요. 왜? 다 같이 다니고 싶어 하거든. 나를 잘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무라일체 경지를 느껴주고, 야, 뒤에 보니까 큰 붓으로 바위를 그냥 찍어서 콱 검게 그었죠. 그래서 힘찬 기상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곡선도 보입니다. 뭐가? 나뭇가지가 살짝 휘었죠. 이거는 졸리기에 딱 좋은 바람만 불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 놓고 이 사람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 오리가 있나요? 오리? 물속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리 없죠. 그래서 낭만적인 화풍이라 그래. 이걸 몇 세기? 15세기. 이게 이제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낭만적인 화풍이 전래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가서 음악 쪽에 보면, 음악에서 세종 때 우리 여민락이라고 하는 악곡을 제작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의미의 곡조죠. 여민락. 세종. 그 다음에 정간보, 다 세종 때입니다. 정간보라는 우물정자 형식으로 악보를 만들어서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까지 표현할 수 있게끔,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든 악보, 이걸 정간보, 다 세종 때라고 때리고, 그 다음에 3번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현존이 가장 오래된 음악 이론서, 성종 때입니다. 유자광과 성현이 편찬했던 악학괴범,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게 의미가 있다. 무용은 살짝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으로 가면 중기에 가면 16, 17세기에 가면은 그림에 있어서 사군자가 좀 유명하다는 거죠. 고매한 살인파들의 선비정신을 담은 사군자, 이런 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2번 별표하세요. 이상좌라는 사람은 노비 출신으로서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원이어서, 그래서 더 중요하죠. 송하보월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송하보월도. 오른쪽에 보이죠? 보시면 16세기 글씨로 쓴 김인우라고 하는 하서 김인우의 필적도 보이고, 이게 초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의 묵죽도 보이죠. 대나무 그림의 1인자입니다. 이 그림이라든가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성격이 나오죠. 성품이 어떠할 것인가. 이정의 묵죽도를 보면은 꼿꼿한 선비정신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소나무 아래에서 달을
보고 거닐고 있는 모습, 이상도 이거 좀 별표하시라 그랬어요. 다 16세기입니다. 노비 출신의 전문 화원이었다는 사람. 그 다음에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 사임당 신씨는 율곡의 엄마죠? 근데 초충도를 보니까 수박도라고도 표현하고, 여기 보면 나비도 있고 수박 그림이 있는데 그 수박 밑동은 밑에 부분이 노랗게 익은 걸로 봐서 아주 잘 익었는데 탁 치면 쫙 갈라지겠죠. 그런데 수박 앞에서 쪼물딱거리면서 뭐 먹고 있는, 땅을 헤집고 먹고 있는 쥐새끼 2마리가 보이죠. 웬만해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쥐새끼를 딱 보면 야 저 쫓아라 해가지고 막 쫓을 텐데, 이 율곡 엄마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야 쟤들 봐라, 뭐 쪼고 뭐 먹고 있네, 이렇게 그걸 그림의 소재로 작품화해서 집어넣었다는 것. 신사임당의 마음씨, 성품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16세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시 왼쪽에 보면 이암이라는 사람은 동물 그림을 아주 민화적인 필지로 잘 그렸어요. 특히 개새끼를 잘 그린, 개새끼라고 강아지를 잘 그린 사람 이암. 그 다음에 문인화로서 이제 이정의 대나무,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황집중의 포도 그림, 포도. 포도알이 집중돼 있잖아. 몰려 있으니까 황집중이라고 때리고요. 어몽룡, 매화 그림, 월매도라고 유명합니다. 월매도, 어몽룡. 그래서 5만원권에 들어가 있는 그림 하면은 이정의 대나무, 어몽룡의 월매도, 매화 그림, 그 다음에 사임당 신씨의 요 초충도, 요 3가지가 5만원권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17세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문화의 자부심, 더군다나 명도 망하고 청이 들어서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중화 의식이 좀 강화되고 우리 문화적인 것에 대한 자각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18, 19세기 가면 이제 이광사, 김정희, 글씨에서는 또 이광사의 원교체, 이광사는 이제 소론인데 원교 이광사의 글씨, 물이 흐르는 듯한 글씨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추사체로 유명하죠. 19세기. 이광사는 18세기고요. 19세기는 김정희. 김정희는 호가 500개가 넘어요. 그럴 정도로 다양한 호를 고안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추사체, 복고풍이긴 한데, 자, 그림에서는 이제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풍이, 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창발적인 감성을 유학에서는 천기진기라 그래. 그걸 아주 풍부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감성. 이거를 우리가 진경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진경의 문화가 18세기 우리가 진경의 문화라고 하거든. 18세기는 예술사에서 진경문화다, 진경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 진경의 문화가 문학으로 나온 게 바로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의 열하일기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문학에서 엿볼 수 있다. 열하일기 창발적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게 이제 신체문이죠. 신문체가 조선은 유교적인 예속 속에서는 막 억압하고 좀 눌리고, 그지? 참아야 하고 금욕해야 되고, 그 다음 얼굴 가려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 남녀 7세만 되더라도 부동석 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는데, 냅둬요 이런 개념이 강하지, 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개성적으로 창발적으로 발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경의 문화라고, 천기진기라 그래. 진경문화 18세기. 이게 그림으로 나온 것이 정선이에요. 정선의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거지, 그치? 정선 예컨대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는 그러니까 실경을 소재로 하되 그 실경에 내 주관적인 감흥을 집어넣어서 그려진 그림, 이거 우리가 진경산수화라 그래.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가 아닙니다. 사진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것은 실경이지만 실경을 소재로 하되 내 감흥을 집어넣은 거, 이게 진경이란 말이에요. 진경산수화라 그래. 예컨대 인왕제색도, 인왕산의 그림 모습인데, 비개인 모습인데, 이거는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개일 때는 선명한 산 능선 같은 게 좀, 더군다나 비가 내린 다음에 이렇게 이 먼지 같은 게 다 씻겼기 때문에 좀 더 초록이 더 강해지고 선명해 보이죠. 또 개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아주 선명해지는데, 이거는 뭘 기원한 거냐면 자기의 아주 절친이었던 이병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그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그려준 그림, 뭐 그림 인왕제색도. 실제로 인왕산의 그림은요, 바위가 좀 검죠. 그렇게 돼 있죠. 비가 오면 그 있기 때문에, 물 있기 때문에 바위면이 이렇게 검게 변합니다. 지금도. 또 지금은 좀 인왕산의 그 맨 위에 바위가 좀 이렇게 잘려서 돼 있는데, 원래는 잘려 있지 않았어요. 표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전도라고 하는, 금강전도, 이 정선은 또 주역의 대가거든요. 금강산을 실경을 소재로 그리되 태극을 형상화했어. 이렇게 구도를 만들고, 골짜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좀 흐리게, 여기는 진하게, 이런 식으로 금강산의 그림을 요런 구도 속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진경의 시대다라고 예술사에서는 표현합니다.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럼 좀 이따 이제 그림 확인 한번 해보고, 풍속화, 이것도 알아야지, 그치? 풍속화, 서민문화의 특징이다. 진경산수한 양반문화입니다. 풍속화, 김홍도,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한. 그렇다고 김홍도가 서민이냐? 그렇진 않아요. 김홍도도 관직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도 잘하고 음악도 잘한 음악가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로서, 그림으로도 또 뛰어난 사람이고, 정조의 총애를 받기도 했고, 밭갈이, 추수, 씨름, 서당 같은 서민의 생활 모습을 많이 소재로 삼아 그렸다는 것이지,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서민은 아니에요. 신윤복, 이 사람은 부녀자들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 행각을 긴장감 높고 밀도 높게 아주 그린, 이게 이제 신윤복이지. 그래서 여성들 목욕하고 세욕하고 있는 모습을 막 바위 뒤에서 친구랑 막 보면서 본다든가,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남녀간에 연애하는 모습, 들키지 않게, 그러면서 오늘 야밤도 좋아세, 뭐 이러고 이제 꼬시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복도 많은 윤복이. 그 다음에 강세왕, 영통골 입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근법. 여기서 사용화 기법은 원근법이에요. 영통골 입구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19세기 가면 이제 오원 장승업이라고 하는 사람, 장승업. 항상 술을 먹고 그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장승업, 이런 게 있고, 군마도 같은 게 특징이고요. 19세기는 김정희 같은 사람이 어떤 문인화, 관념적인 상상도죠. 문인화풍, 이런 게 좀 있고, 오히려 19세기는 진경의 문화는 시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 민화 알아야죠? 이건 18, 19세기 뭐 같이 써도 됩니다. 민화, 이름 없는 민초들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병풍에다가 잉어라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거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세 기복적인 차원에서 현재 살면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려두는 것, 이게 민화입니다. 만화가 아니고요, 민화, 서민문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판소리가 나오죠. 음악 쪽에서는 판소리 별표, 이것도 판소리도 세계 무형유산입니다. 판소리는 예컨대 창도 있고 사설도 있고, 그러면서 양반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12마당 중에 현존하는 것은 5마당 있죠.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그 다음에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이 판소리 5마당이 있는데 현존하는 거, 판소리의 창작, 정리, 보급에 공헌한 사람 하면은 19세기 신재효라는 사람, 신채호가 아닙니다. 신재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탈놀이, 뭐 산대놀이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이것도 양반 생활상을 좀 풍자하는 내용이 많아요. 또 승려들을 풍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 산대라는 무대에서 거행했기 때문에 산대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서는 뭐 살짝 보시면 돼. 가곡도 이제 좀 봐두셔야지, 그지? 예, 가곡. 이것도 세계 무형유산입니다. 가곡.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그림으로 좀 확인할 것이 사진자료로 18세기에 필체로서는 이광사의 동국진체라고 하는,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체. 예? 알아주시면 소론입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글씨. 그래서 지리산에 천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리산 천은사, 이게 구렁이가 있었는데 이 구렁이를 잡았나 봐요. 어떻게 죽였는지. 그 다음부터 이런 화재가 많이 났다 그래.
근데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어떤 물의 기운을 가진 글씨로 좀 현판을 쓰고 싶어서 이광사한테 이 글씨 현판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광사가 천은사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부터 그 현판이 물이 흐르는 어떤 신필로서 써줬는데, 그 뒤부터 불이 나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지금도 이 지리산 천은사 간판을 딱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귀를 기울여 보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난다네.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그 뒤부터는 화재가 나지 않았다 그래요. 이광사 동국진체.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김정희 추사체 있죠. 독보적인 어떤 서예의 경지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복고풍이에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제 18세기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다 정선의 작품. 자, 인왕산의 그림이 보이죠? 그 다음에 금강전도, 태극을 형상화해서 금강산을 집어넣은. 그 다음에 무동, 춤추는 아이라는 의미로 김홍도의 작품이 보이죠? 여기 무동은 춤출 무자의 아이동자인데 구도가 이렇게 둥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 놓고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왼쪽 하단에 춤추는 애가 있어. 그지? 춤추는 아이. 근데 얘 춤추는 아이를요, 손가락으로 딱 막아보세요. 그럼 그림 팍 죽어요. 죽는데 굉장히 정적이지. 뿅, 열 집어넣어봐. 손가락 띄어서. 그러면 굉장히 동적입니다. 율동적이고. 그래서 야, 이런 구도를 잡았구나.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무동, 춤추는 아이, 김홍도. 그 다음 밑에 보면 세한도가 보입니다.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 강화도란다. 제주도에 유배당했을 때, 야, 뭐 누구도 이제 유배당해서 권세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컨대 정승집도 개가 죽으면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이건 뭐 발길을 다 끊는다고 하죠. 그럴 정도인데 지금 김정희도 이제 유배당했어. 19세기에 유배당해가지고 제주도에 은거하고 있을 때 유배지에서 이 자기 그 제자 중에 아주 이광적이라고 요놈은 청에서부터 뭐 새로운 서적 같은 게 이제 들어오면 스승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제주도까지 이런 것이 너무나 기특해 가지고 그래서 제자한테 그려준 그림이 바로 세한도입니다. 해세자에 찰한자, 아주 을씨년스럽고 쓸쓸함이 느껴지긴 하죠, 그림에서.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잣나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소나무인데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잣나무는 좀 작죠? 요거는 자라고 있는, 요건 자기 제자를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김정희의 어떤 본인의 소나무가 굵은데 한쪽 가지가 좀 다 없고 휘어졌죠. 이것이 시대의 굴곡,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 인생의 굴곡,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그림을 보면 원근법은 무시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의 배치가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정면에 보면은 구멍이 보이죠? 그 구멍이 사실은 왼쪽으로 흘러가니까 왼쪽 내벽이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 내벽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도를 무시한 거죠. 원근법 같은 거 이런 걸 다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기 제자한테 너는 참 변함없이 푸르구나 뭐 이런 의미로 준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김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옹방강이라든가 청나라 학자들 거기에 이제 소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그대로 형상화한 그림, 요거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거야. 물론 제자한테 줬다는 것은 맞는데, 자, 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정희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593쪽까지 정리하면서 조선 전기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곧 중세사회 재편기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훑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 7장,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전근대사 중에서는 마지막 챕터죠. 조선 후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여기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들어갈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594쪽에 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갑니다.